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밤 11시, 낯선 청년이 제 방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밤 며느리가 할머니를 죽이러 올 겁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70평생 일군 제 집이 어둠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너와 나이 라디오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 모두 항상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왜 이리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70평생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던 몸이 요즘엔 꼭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제 이름은 윤희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됐죠. 30년 넘게 이 한정식집 윤희옥을 운영해 왔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영이와 며느리 지수 그리고 손주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했어요. 2달 전부터였을까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며느리 지수가 아침마다 알약과 물을 가져다 줬죠. 영양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다니. 하지만 그 알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루 종일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당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1층 세입자 청년이 계단 아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라고 했죠. 28살쯤 돼 보이는 조용한 청년이었어요. 3달 전에 1층 작은 방을 새 얻어 들어왔는데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제게 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태준은 다급한 얼굴로 설명했어요. 며느리 지수가 제게 먹이는 약이 수면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도영이가 이미 집 명의를 며느리 앞으로 넘겼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한다는 건지. 태준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건물이 지난달에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도장을 찍은 것처럼 서류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목표는 이 집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비밀 연금이라는 거예요. 해외 계좌에 20억이 넘는 돈이 숨겨져 있고 며느리는 그 통장을 찾기 위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밤 며느리가 저를 해칠 거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준의 말이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최근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했고 제가 어디 가는지 항상 물어봤죠. 그리고 아들 도영이는 요즘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어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통장 몇 개,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사진첩 하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을 갑자기 이렇게 도망치듯 나가야 한다니요. 태준은 저를 2층 뒷문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근처 작은 여관까지 함께 걸었죠. 여관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70평생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태준이 품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꺼냈습니다. 낡은 은색 회중시계였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제 손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알아볼 거라고 했어요.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죠.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제 손에서 시계가 떨어질 뻔했어요. 1995년 5월 12일.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 제 한정식 집 바로 옆 건물에서 큰 화재가 났던 날이었으니까요.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의 그 따뜻하고 조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고 무언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연히 저를 돕게 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30년 전 그 화재가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저는 그날 밤에 대해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화재가 났을 때 저는 옆 건물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물어봤을 때도 이웃들이 수군거릴 때도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불을 지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사업에 도움을 주던 사람의 가족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말했다면 제 식당도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이기적인 선택이었죠. 태준은 제가 30년 전 무언가를 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때문에 진짜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억울한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려고 왔다고 했어요. 며느리 지수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30년 전 그 화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라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제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말인가요? 태준이 다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과 법원 판결문이 들어 있었어요. 15년 전 며느리 지수는 양아버지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남편도 의문사했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도영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건 도영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하다니요. 그것도 제가 30년 전에 저질렀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우실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 지수는 지금쯤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거고 곧 찾으러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 사립 탐정이라고 했어요. 힘을 합치면 며느리의 범행을 입증하고 도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건지.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 저는 태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준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형을 만나러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라고 했어요. 태준이 나가고 저는 홀로 여관방에 남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어요. 시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저는 제 아내를 위해 진실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했던 거죠. 이제 그 업보가 돌고 돌아 제 아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제 죄책감을 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저를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패에는 민석종합조사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죠. 계단을 오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지수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고 30년 전 그날 밤의 불길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태준이 형 민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석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태준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파일 안에는 며느리 지수에 관한 자료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신문 기사, 법원 판결문, 그리고 알 수 없는 금융거래 내역들까지요. 민석은 침착하게 자료들을 하나씩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 지수의 본명은 한지수, 36살 고아원 출신, 15년 전 양부 살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7년 전에는 부유한 남편의 의문이 계단 추락사.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과 유산이 지수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더 충격적인 서류를 꺼냈어요. 해외은행 계좌 명세서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홍콩 은행 계좌.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25억.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이렇게 큰 돈을 숨겨뒀다니요? 10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 저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식당 일을 계속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그런데 남편은 살아생전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석은 계좌 명세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식당 수익금의 일부를 15년 동안 조금씩 빼돌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노후 자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제게 알리지 못했던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석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며느리 지수가 이 계좌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마도 도영의 집에 들어온 후 남편의 유품을 철저히 뒤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라서 상속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어요. 제가 살아있으면 계좌의 존재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석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수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 조직이 있었어요. 보험 사기나 유산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범죄 조직의 실행자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 도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석과 태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 도영이가 며느리 지수와 함께 어느 병원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4개월 전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의 설명에 따르면 도영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지수가 매번 진료에 동행하며 치료 과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려서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저를 냉정하게 대했던 이유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위로의 손길이었지만 동시에 서두르라는 무언의 재촉이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눈물 흘릴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석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이미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겁니다. 곧 본격적인 수색에 나설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어야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지수나 도영에게 연락하면 안 됐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연락도 하지 말라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저를 돕는지 물었어요. 태준이 어젯밤 말했던 3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서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고 태준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 화재로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지만 경찰은 단순 실화로 결론 지었습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은 분명히 목격자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연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지만 동시에 제 침묵이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지수도 그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역시 그 화재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30년 전 제 침묵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말붙였습니다. 그들은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지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려 한다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은 어머니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아닌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죠. 사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주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고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된다는 위로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격려였습니다.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민석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들어간답니다. 지수의 동선을 추적하고 배후 조직을 파악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도영을 설득할 방법도 찾는다고 했습니다. 도영이 지수 곁에 남아있는 이유를 알아낸다고 했어요.
그걸 알아내면 도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민석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짧은 통화 후 민석은 저를 바라봤어요. 방금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신고했대요.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찾기 위해 경찰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석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했어요. 경찰이 저를 찾으면 다시 지수에게 넘어갑니다. 그 경고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위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석과 태준 형제가 서류를 정리하며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도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태준의 눈빛 속에서 본 그 원망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민과 원망이 공존하는 그 복잡한 감정. 혹시 이들도 저에게 복수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은 의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식당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가 됐죠. 그리고 30년 전 제가 묻어버렸던 진실이 이제 무덤에서 기어나와 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제 아들 도영이는 무사할까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든 제가 치러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석이 마련해준 작은 고시원 방에 숨어 지내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창문을 두드렸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날 따뜻한 콩나물국을 끓여 먹었을 텐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놓은 지 오래였어요. 민석의 지시였습니다. 위치 추적의 위험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가끔 전화기를 켜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도영이가 전화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지수가 제 행방을 묻는 문자를 보냈을까요? 손이 떨렸지만 결국 전화기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무게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태준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 도영이었습니다. 사진 속 도영은 야윈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언제 이렇게 말랐는지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죠. 이틀 전 새벽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도영이 혼자 술집 골목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니요. 태준은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도영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장면이었어요. 도영은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수는 차갑게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민석이 사흘 동안 도영을 미행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도영은 아침마다 출근하지만 회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을 피해 옥상에서 혼자 담배를 피웠어요.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공원을 배회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운 사람처럼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더 충격적인 문서를 꺼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도영이 4개월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증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니요? 태준의 설명에 따르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도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방전 기록도 있었어요.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 하루에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태주는 가장 중요한 문서를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민석이 확보한 지수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지수가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태준이 녹취록을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대신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지수는 누군가에게 계획이 순조롭다고 보고했습니다. 노인, 그러니까 저를 곧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도영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통화 상대가 지수에게 물었다고 해요. 도영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때는 도영도 정리하면 된다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마저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도영도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음 내용을 꺼냈어요. 민석이 도영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영이 몰래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도영은 회사 사물함에 작은 노트 하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지수의 행동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요. 그리고 녹음기도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영이 몰래 지수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태준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민석이 분석한 바로는 도영이 지수에게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혼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다만 그 약점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영을 올가매고 있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도영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도영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참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태준이 나간 후 저는 사진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야윈 얼굴의 도영, 절망에 찬 뒷모습의 도영, 비틀거리며 걷는 도영,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제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진실을 말했다면, 지수도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아들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제 죄책감을 더 무겁게 짓눌렀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결심해야 할 때예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30년 전의 진실과도 마주하겠다고요. 그리고 며느리 지수에게 맞서겠다고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비록 그 대가가 무엇이든 제가 모두 감당하겠다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시원 방에 작은 형광등 불빛만이 외로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도영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울 거야.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왜냐하면 너는 엄마의 전부니까.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펼쳐질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분명했어요. 이 싸움은 제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고시원 방에 갇혀 지내는 동안 저는 점점 초라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이 파였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태준이 도시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줬어요. 며느리 지수는 여전히 경찰에 제 실종을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동네 곳곳에 제 사진이 붙어 있었고 치매 노인을 찾는다는 전단지가 돌았어요. 아들 도영은 날이 갈수록 더 수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오후 민석과 태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석은 두꺼운 파일을 가방에서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건 자료였어요. 누렇게 바란 신문 기사,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사망자 명단.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95년 5월 12일 밤 11시경 제 한정식집 옆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작은 양복점이었고 2층에는 두 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양복점 주인 최인철 씨 가족이, 다른 쪽에는 민석과 태준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민석이 사망자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양복점 주인 최인철, 그의 아내 박순희, 그리고 민석과 태준의 어머니. 당시 6살이었던 최민아는 중화상을 입고 살아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굴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민석은 당시 10살, 태준은 8살이었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창문으로 먼저 밀어내 살렸지만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어린 형제와 어린 미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였어요. 화재 원인은 단순 실화로 결론났습니다. 양복점 1층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 직전 수상한 사람이 건물 주변을 배회했다고 해요. 그리고 불이 난 위치가 전기 배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창고 쪽이었답니다. 명백한 방화였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민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묻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무엇을 봤는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2층 창문에서 옆 건물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를 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옆 건물 뒷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키가 크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뒷모습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사업에 도움을 주던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제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강태수, 30살쯤 됐을 거예요. 양복점 주인 최인철 씨와 사업상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토지 문제였다고 했어요. 10여 분 후 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치솟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아래로 내려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강태수를 목격했다고 말하면 그의 아버지와의 거래가 끊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그 납품업체는 저희 식당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만약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식당 운영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저는 경찰이 조사하러 왔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창문을 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증거도 없으니 경찰은 단순 실화로 결론 지었습니다. 강태수는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일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이기적인 선택이 세 사람의 목숨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에게 정의를 찾아줄 기회조차 빼앗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태수의 이후 행적이었어요. 화재 사건 3년 후 강태수는 다른 사업 문제로 구속됐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였어요.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답니다. 출소 후에는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강태수를 추적했지만 15년 전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사망한 건지 해외로 도망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민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재로 살아남은 딸 최미나의 행적이었어요. 미나는 화재 후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얼굴의 화상 흉터 때문에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15살에 가출했고 그 후 고아원을 전전했어요. 이름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최미나에서 한미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지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바로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이였던 거예요. 민석이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6살 미나의 얼굴에는 아직 화상이 없었어요. 맑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진, 10살 때 찍은 사진에는 얼굴 왼쪽에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지수는 20대 초반에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답니다. 화상 흉터를 지우기 위해서요. 그 돈은 양부를 죽이고 받은 보험금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지수 얼굴에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민석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지수는 3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 왔어요. 부모님을 죽인 강태수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를 정했어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지수는 저를 찾아내서
똑같이 고통을 주려 했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30년 전 제 침묵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붙였습니다. 그들은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형과 자기도 처음에는 복수를 생각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려 한다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은 어머니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아닌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죠. 사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주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고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된다는 위로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격려였습니다.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민석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도영이 모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배후 조직도 추적해야 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영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며칠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손 쓸 수 없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석과 태준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30년 전 그날 밤의 불길처럼요. 제 이기적인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늦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겁니다. 제 죄를 인정하고 아들을 구하고 며느리의 복수를 막아낼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시원 방의 작은 불빛 아래 저는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비겁해진 걸까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싸울 겁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될 거예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민석은 도영이 회사 사물함에 숨겨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도영의 회사는 중형 건설사였습니다. 보안이 삼엄하지는 않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죠. 민석은 도영의 동선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매일 저녁 8시쯤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혼자 10여 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접근하기로 했어요. 저녁 7시 태준이 고시원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저까지 데려가는지 물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만약 도영과 마주치게 되면 제가 직접 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고 했어요. 형 민석이나 낯선 사람의 말은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제 목소리라면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했어요. 도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영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고작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민석은 이미 회사 주차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도영이 곧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회사 현관문이 열리고 도영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활기찬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도영은 주차장으로 들어와 자기 차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도영에게 다가갔어요. 10걸음, 5걸음, 3걸음. 도영은 여전히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담배 연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도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도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려다가 말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영은 제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5살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민석과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석이 주위를 살피며 빨리 이동하자고 했어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도영을 부축해서 민석의 차로 옮겼어요. 도영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만 꽉 붙잡고 있었죠. 차는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물 한 잔을 건넸지만 도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제가 도망쳐 나온 것도요. 그리고 자기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사물함에 숨겨둔 증거 말인지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물함을 확인했더니 모든 게 사라졌다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영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노트도 녹음기도 모든 증거가 깨끗이 사라졌답니다. 지수가 먼저 손을 쓴 거였어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가장 중요한 증거는 따로 보관해뒀다고 했어요. USB 하나였습니다. 지수의 통화 녹음 파일들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 USB는 지금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집 서재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집을 뒤지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곧 발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밤 당장 USB를 회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지수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영이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고 자기가 몰래 뒤따라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도영이 지수의 주의를 끄는 사이 USB를 빼내오겠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영이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도영이 제게 뭔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지수와 이혼하지 않았는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요. 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수가 증거를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의 고백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5년 전 늦은 밤이었답니다. 도영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적한 국도였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있는 어두운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어요. 그 사람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차가 급정거했고 도영은 패닉에 빠졌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흘리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그 순간 정신이 하얘졌다고 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꺼낼 수도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도영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사고를 신고하면 자기 인생이 끝날 거라는 두려움, 회사에서의 입지, 앞날,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공포. 결국 도영은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뺑소니를 친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다음 날 뉴스를 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나왔답니다. 50대 남성이었고 술에 취해 한밤중에 국도를 걷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뺑소니 차량을 찾고 있었지만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답니다. 도영은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람, 쓰러진 몸, 흐르는 피.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출근길에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자수할 용기는 없었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고 제 앞에서 효자 노릇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아니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지수를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지수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답니다. 지수는 도영과 가까워진 후 어느 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5년 전 그날 밤 지수가 그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늦은 밤 산책을 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도영이 사람을 치고 내려서 확인한 후 다시 차에 타고 도망가는 걸 전부 봤다고 했어요. 차 번호판까지 휴대폰으로 찍어뒀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그 순간 무너졌답니다. 지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도영은 뺑소니 치사로 수감될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2년 동안 숨겨왔으니 정상 참작도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최소 10년은 감옥에 가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말을 들으면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게 결혼이었어요. 지수는 도영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영의 가족, 그러니까 저와 재산을 원했어요. 도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지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이런 죄책감과 공포 속에 살아왔다니요. 도영의 어깨를 꽉 안아줬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했어요. 어두운 밤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하지 못한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뺑소니는 잘못이지만 그것도
패닉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5년이나 지났고 당시 상황도 갑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협박은 도영의 죄책감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도영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답니다. 세상이 자기를 뺑소니 살인자로 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회사 동료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가장 무서워했답니다.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영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이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고 했어요. 도영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표정을 지었어요. 안도와 감사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짐을 내려놓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민석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이제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영이 먼저 집에 들어가요. 평소처럼 지수와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태주는 10분 후에 뒷문으로 침입해요. 서재로 가서 USB를 찾아 빠져나옵니다. 저와 민석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신호를 받으면 합류하는 겁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이 일어서며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수의 통화 녹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 녹음된 내용이었는데 지수가 배우 조직원과 통화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에서 지수가 분명히 말했답니다. 수면제를 계속 먹이고 있다고 했어요. 한 달 안에 사고사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저를 서서히 약물로 무력화시킨 후 사고사로 위장해 주기려 했던 거예요. 태준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만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지수를 살인 미수로 고소할 수 있고 배우 조직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실패하면 모두 위험해져요. 하지만 성공하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영이 먼저 모텔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당당해 보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저희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끝나기를, 우리 아들이 다치지 않기를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지수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를, 그리고 운명을요. 밤 10시 도영의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석은 엔진을 끄고 집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2층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도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제가 도영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이제 1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10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태주는 차 뒷좌석에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고 작은 손전등도 챙겼어요. 7분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도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어요.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 조용히 집 뒤쪽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석과 저는 차 안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분, 2분, 3분, 5분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중얼거렸습니다. 7분째,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석이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민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을 찾고 있는지 물었어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태준이 지금 자기 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USB도 이미 회수했다고 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가 주소 하나를 불러줬습니다. 30분 안에 윤희와 민석이 함께 오라고 했어요. 둘 중 한 명이라도 오지 않으면 태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이 주먹으로 핸들을 쳤어요. 분노와 자책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주소가 어디냐고요? 민석이 대답했어요. 외곽의 폐공장 지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준을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석이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주소를 향해 달렸어요.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가로등도 없고 건물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공장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들이 으스스했어요. 민석이 차를 세웠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위험할 거라고 차에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까요. 민석이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공장 중앙 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어요. 한 의자에는 태준이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옆 의자에는 도영이 묶여 있었습니다. 도영의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지수가 우리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왔다고 말했어요. 민석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지수가 주사기를 태준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민석이 멈춰 섰습니다. 지수가 우리에게 남은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앉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공범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의자에 묶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어요. 지수가 천천히 우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주사기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건 강력한 수면제라고 했습니다. 한번 주사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도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영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어요.
도영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수가 도영이 얼굴을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아들을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지수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어요. 지수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어요. 지수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건 이야기였어요. 지수는 당시 6살이었답니다. 최민아라는 이름이었죠. 그날 밤 지수는 부모님과 함께 2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고 아버지가 깨웠답니다. 이미 집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수를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답니다. 높이가 높아서 아버지가 바닥에 먼저 떨어지며 지수를 보호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어머니는 집 안에 갇혀 있었어요. 탈출하지 못했답니다. 지수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얼굴 왼쪽 전체에 화상이 있었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경찰은 단순 실화라고 결론 지었답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걸요. 그리고 분명히 목격자가 있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지수는 자라면서 계속 그 사건을 조사했어요. 혼자서요. 15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어요. 그날 밤 유니옥 한정식집 2층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바로 저였습니다. 지수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차가운 손으로 제 턱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모든 걸 봤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당신이 입을 열었다면 진짜 범인이 잡혔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우리 가족을 죽인 거라고 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자기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얼굴의 화상 때문에 친구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답니다. 10대 때 가출했고 거리를 떠돌았어요. 그 과정에서 나쁜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범죄 조직이었어요. 그들이 지수를 이용했어요. 결혼 사기와 보험 사기를 시켰답니다. 지수는 살기 위해 그 일을 해야 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4년 전 저를 찾아낸 겁니다. 복수를 계획했어요. 철저하게요. 먼저 도영에게 접근했답니다. 도영의 약점을 찾아냈고 그걸 이용해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 곁으로 들어온 거죠. 계획은 간단했어요. 저를 서서히 죽이는 거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여서 무력화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윤희옥과 남편이 숨긴 해외 계좌까지 손에 넣으려 했답니다. 완벽한 복수였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태준이 방해한 거죠. 지수가 태준을 노려봤어요. 태준도 그 화재의 피해자였어요. 어머니를 잃었죠. 하지만 태준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를 도운 겁니다. 지수는 그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분노를 사귀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30년 전에 용기를 냈다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침묵이 자기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날 밤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겁쟁이였다고, 이기적이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 당신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사기를 제 목에 갖다 댔어요.
도영이 의자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제갈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절규했어요. 민석과 태준도 필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밧줄이 너무 단단했어요. 지수의 손가락이 주사기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범들이 당황하며 지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지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묻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끝나지 않은 복수심이 담겨 있었어요. 주사기를 바닥에 던지고 공범들과 함께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구조됐습니다. 밧줄이 풀리고 재갈이 벗겨졌어요. 도영이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태준과 민석도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어요. 경찰이 상황을 물었습니다. 민석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지수의 마지막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증오와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모두 제 책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30년 전에 제 침묵이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괴물을 만든 겁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었어요. 과연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치유는 병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걸요.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과거와의 싸움, 제 죄책감과의 싸움, 그리고 진정한 속죄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어요. 도영과 태주는 타박상이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석과 저는 경미한 부상이라 입원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정식으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나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 지수의 살인 미수와 납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경찰 앞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2달 전부터 지수가 제게 수면제를 먹였던 일, 태준의 경고로 집을 나온 일, 남편의 비밀 계좌, 그리고 오늘 밤 폐공장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경찰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지수가 왜 저를 해치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 밤 방화범을 목격했지만 침묵했다는 것. 그 침묵이 사건을 미제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수가 그 화재의 생존자였고 저의 침묵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믿고 있다는 것까지요. 경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제가 본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키가 큰 남자, 검은 점퍼, 그리고 당시 제 식당에 납품하던 업체 사장의 아들 강태수라는 것까지요. 경찰은 곧바로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강태수는 이미 30년 전 사건 당시 참고인으로 한번 조사받았지만 알리바이가 있어서 혐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증언이 있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사는 새벽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니 복도에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영이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영의 병실로 향했어요. 도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도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도영의 손을 잡았어요. 도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목이 쉬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5년 전 사고 때문에 지수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고 지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지수가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 때문에 엄마를 지킬 수 없었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엄마가 죽는 꿈이었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지수가 엄마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미쳐버릴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결국 막지 못했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위험에 처하고 오늘 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막지 못했어요. 무능한 아들이라고, 엄마를 지키지 못한 불효자라고 자책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흐느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영의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안다고 말했어요. 5년 전 사고도 물론 뺑소니는 잘못이었고 그 잘못에 대한 죗값을 앞으로 충분히 치러야 하겠지만 그 순간의 공포와 혼란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지수의 협박에 굴복한 것도 도영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버텨준 게 고맙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도영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영이 진정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지수가 붙잡혔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지수는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답니다. 시내 한 모텔에 숨어 있었대요. 그리고 공범 2명도 함께 붙잡혔답니다. 지수는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했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영도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석이 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영이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이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회사 사물함에서 USB는 사라졌지만 도영이 미리 온라인에 저장해뒀던 겁니다. 그 파일들을 경찰에 제출했고 지수의 살인 미수와 조직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도영이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어요.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도영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자동 백업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아마 도영이 예전에 설정해두고 잊었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민석이 잠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태준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석이 다시 설명했어요. 태준이 병실에서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간호사도 못 봤대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 3시쯤 혼자 병원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석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태준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태준이 주소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화재가 났던 건물터였어요. 혼자 와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 혼자 오라고 했으니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도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고, 태준은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30년 만에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건물은 사라지고 빈터만 남아 있었어요. 무너진 벽돌과 타버린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폐허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가 태준 앞에 섰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복수심이나 원망이 아니었어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까지는 따뜻한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형과 자기는 방에서 놀고 함께 밥을 먹었던 곳이라고 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집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사라졌어요. 불길이 집을 삼켰고 엄마가 죽었고 그 행복도 함께 타버렸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불을 지른 사람을, 침묵한 사람을, 세상을 원망했답니다. 하지만 지수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원망과 복수는 사람을 파괴한다는 걸요. 지수는 정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 복수로 변하면서 지수 자신이 괴물이 됐답니다. 태준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형 민석의 말이 맞았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돕기로 했답니다. 할머니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 30년 전 진실을 증언했고 지수는 체포됐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저를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어머니께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혔으니 부디 평안히 쉬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자기와 형은 엄마의 명복을 빌며 살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준을 꽉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또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태준도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됐어요. 태준이 먼저 몸을 떼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혼자 폐허에 남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작은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제 제 몫을 해야 했어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강태수를 찾아내는데 협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도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어요. 폐허를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보였어요.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멈춰섰고 올라탔어요.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뗀 것뿐이지만 그 한 걸음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리고 속죄할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손을 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일주일 전 태준이 제게 준 회중시계였습니다. 시계를 손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어요.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맞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손에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택시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도요.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뗀 것뿐이지만 그 한 걸음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리고 속죄할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진정한 회개와 속죄를 시작하는 아침이었으니까요. 택시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저곳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아들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과거와 마주하고 진실을 말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수의 선고 공판일이었어요. 법원 앞에 섰습니다. 민석과 태준 그리고 도영이 제 옆에 함께 있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영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지수가 입장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지수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야윈 얼굴,
긴 머리를 묶지 않아 흐트러진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냉정한 눈빛은 사라지고 텅 빈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살인 미수, 납치, 상해, 사기, 공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특히 제게 수면제를 먹이고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계획적 범행이 인정됐습니다. 도영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징역 15년. 지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수가 퇴정하려는 순간 잠깐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도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했어요. 지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수도 피해자였어요. 30년 전 제 침묵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고통을 복수로 승화시켰고 결국 자신도 파괴됐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민석이 운전석에 앉았고 태준과 도영이 함께 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경찰서였어요. 3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한 분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3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는 담당 형사였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건 기록이었어요. 형사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제 증언을 바탕으로 강태수를 추적했답니다. 강태수는 15년 전부터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필리핀에 숨어 살고 있었답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지난달 체포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강태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자백했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양복점 주인 최인철과 토지 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거였답니다.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고의 방화와 살인죄가 적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태준과 민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바로 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라고 할 수 없었어요. 30년이나 늦은 비겁한 증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태준과 민석이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두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도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사시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의미 있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태준과 민석이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이제 도영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도영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가고 싶다고요. 한 달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동안 비워뒀던 집이었어요. 집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도영이 틈틈이 와서 청소하고 관리했다고 했어요. 한정식 집도 다시 열었습니다. 지수가 명의를 바꿔놓은 서류들은 모두 무효 처리됐어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운영할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1층은 여전히 한정식 집으로 운영하지만 규모를 줄였어요. 그리고 2층에 방 하나를 작은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은빛 도우미 사무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등을 다뤘어요. 민석에게 탐정 일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어르신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으니까요. 민석이 가끔 찾아와서 조언을 해줬어요. 태준도 함께 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담만 해줬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사기 피해 사건,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 유언장 위조 의혹 등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큰 사건은 민석에게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은 제가 직접 해결했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방법을 찾고 필요하면 경찰에 동행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70평생 식당 일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영도 자주 들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영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지수와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어요. 협박에 의한 결혼이었다는 게 인정됐습니다. 5년 전 뺑소니 사건은 자수 형태로 처리됐어요. 경찰은 도영이 지수의 협박 피해자였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도영은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 사죄했어요. 합의금도 전달하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유족들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 도영을 용서해줬어요. 5년 동안 도영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 모자는 그렇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상담 의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집을 팔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며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 며느리가 집 명의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경험과 너무 비슷했어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해결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석이 직접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차 한 잔을 들이며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힘들게 일해서 집도 마련하고 아들 대학도 보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돈 이야기만 하고 아들도 점점 차갑게 변했답니다. 듣고 있으니 제 이야기 같았어요. 물론 제 며느리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제가 겪은 일을 조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지금은 아들과 화해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다고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요. 30년의 침묵, 10년의 무지, 석 달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배웅하고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사람, 협박당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경험이,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도영이 1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의논하러 왔다고 했어요. 함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처럼 도영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도영이 채소를 썰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도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요즘 만나는 사람들, 주말 계획 등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매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한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물론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불길, 지수의 차가운 눈빛, 도영이 맞는 모습. 그럴 때면 잠에서 깨어 한참을 앉아 있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인정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영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도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회중시계가 보였어요. 일주일 전 결심했습니다. 이 시계를 태중과 민석의 어머니 산소에 묻어드리기로요. 다음 주 성묘를 갈 예정이에요. 도영과 함께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죄하고 시계를 돌려드릴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시계에 새겨진 이 문구처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72살의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속죄해야 할 것들, 도와줘야 할 사람들,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도영이 이제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30년의 침묵, 석 달의 고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제 겨우 한 챕터가 끝났을 뿐이에요. 앞으로 쓰일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민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도영과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은빛 탐정 할머니의 인생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70평생을 살아온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